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대에 접어든 애청자 여성이자 국가의 명을 받들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리게 된 이유는 저희 아버지와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를 애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와 외동딸인 저 사이에는 아주 가슴 뜨거운 사연이 하나 놓여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릴 적 저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늘 그리워하면서 지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다른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혼자 멀리서 지내셨던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당시 저희 가족은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한 지붕 아래에 모여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어머니께서는 온종일 힘든 일을 하고 퇴근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매일 저녁 식사를 아주 많이 신경 써서 차려주셨죠. 그럼에도 제가 늘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지내야만 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상황이 수시로 벌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이거 어쩌지? 오늘 저녁은 엄마랑 우리 딸이랑 둘이서 오붓하게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저랑 어머니만 두고 나가시려고요? 오늘 저녁은 우리 세 식구가 다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아빠가 매번 미안해. 그치만 급한 일이 생겼단 전화까지 받아놓고 얌전히 집에 앉아 식사를 할 순 없잖니. 아빠도 이렇게 매번 밥상을 앞에 두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하는 마음이 편치 않아. 그치만 이 아빠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겠니? 지금도 몇 달째 추적해오던 좀도둑을 긴급 체포하러 가는 거니까 우리 딸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빠를 보내주려무나. 이 아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잖니.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직업은 경찰관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직장인인 친구네 아버지들과 다르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에서 많으면 두어 번까지 당직 근무를 서셔야만 했고, 심지어 낮밤 가리지 않고 사건이 벌어졌다거나 범인이 목격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식사를 하시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현장으로 달려나가야만 하셨으니까요. 다만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가정의 소홀한 부모님이셨던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집에 계시는 시간 동안만큼은 외동딸인 저를 아주 극진하게 챙겨주시는 좋은 부모님이셨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더더욱 사무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는 시간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에 아직 한참 어린 나이인 저로서는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다만 1시간이라도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샘솟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너무 지나쳤던 나머지 어느 하루는 아버지에게 이런 투정까지 부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다른 일을 찾아보시면 안 될까요? 아빠가 경찰이 아닌 다른 직업을 찾게 되면 친구네 부모님들처럼 쉬는 날에 우리 세 식구가 다 같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날 아버지께선 너털 웃음을 지으셨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는데요. 속으로는 딸아이에게서 들었던 그 말이 꽤나 마음이 아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이에 아버지께서는 며칠 뒤 어렵사리 휴가를 내셨고 저와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선 어디론가 향하셨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강원도 어느 곳에 자리한 유명 해수욕장이었죠. 눈앞에 펼쳐진 드넓은 백사장과 출렁이는 바다를 보며 그저 물놀이를 하러 왔다고 생각한 전 아주 신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은 이상했어요. 어린 저로선 차마 헤아릴 수도 없을 만치
복잡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선 그 복잡 미묘한 눈빛 그대로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어릴 적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아빠가 딱 10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어. 바로 이 해수욕장에서 아빠의 진정한 인생이 시작이 되었단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된 그날의 사건은 저희 아버지께서 딱 10살이 되던 그해 여름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 해수욕장엔 여느 휴가철과 마찬가지로 피서객들로 넘쳐났었다고 해요. 물론 그 중엔 10살짜리 저희 아버지도 끼어 있었는데요. 주로 가족 단위로 해수욕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다른 피서객들과는 다르게 저희 아버지의 일행은 다소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함께 지내는 보육시설, 그러니까 고아원 식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나온 참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낳아준 친부모님의 얼굴도 전혀 모르는 채로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지내던 분이셨어요. 문제는 고아원 동기들이 기가 죽어버린 나머지 바닷물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서로 비슷한 처지의 동기들끼리 지내는 동안엔 잘 체감하지 못했지만 막상 해수욕장에 도착해서 수많은 피서객들이 주로 가족 단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니 저희 아버지의 동기들 입장에선 그제서야 가족이 없다는 서름과 부러움을 느끼게 되어버린 모양이었죠. 그래서 다들 기가 죽어서 해수욕을 즐기기는커녕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의 모습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저희 아버지는 고아원 동기들의 대장 노릇을 도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기죽어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고, 이에 저희 아버지는 모든 동기들의 앞으로 나서서 외쳤습니다. 다른 가족들 부러워하면서 기죽어 있을 필요 없어. 우리도 가족인 사이니까 우리끼리 재밌게 놀면 되는 거잖아. 그니까 다들 즐거운 추억을 쌓고 돌아가자. 덕분에 고아원 동기분들께서는 마침내 고개를 드셨고 저희 아버지께선 모두를 이끌고 바다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다른 가족들에게 우린 절대로 외롭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이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아주 즐겁게 물놀이를 하셨다고 해요. 동기분들 또한 저희 아버지에게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이 정신없이 물놀이를 즐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일행이 한창 물놀이를 즐기고 있던 바로 그 무렵 안내방송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안전센터에서 안내방송 드립니다. 현재 갑작스러운 조류가 접근하고 있어오니 모든 피서객분들께선 즉시 무트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을 들은 아버지께선 대장답게 모든 동기들을 신속하게 무트로 올려보냈는데요. 앞불사, 나이가 제일 어린 막내 동기가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나머지 조류에 휩쓸려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에 저희 아버지는 즉시 물로 뛰어들어서 막내 동기에게 튜브를 던져주었습니다. 마침 그 튜브엔 긴 끈이 연결되어 있었고 해변에 있던 다른 동기들이 그 끈을 잡아당겨서 막내 동기를 구해낼 수 있었지만 정작 저희 아버지께선 어른들조차 몸을 가눌 수 없을 만치 아주 강한 조류를 이겨내지 못한 나머지 그만 꼼짝없이 익사할 위기에 놓여버리고야 말았고, 해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척장신의 큰 키를 가진 아저씨 한 분께서 망설임 없이 바다로 입수를 하더니 아주 빼어난 수영과 구조 솜씨로 저희 아버지를 단숨에 구해주셨다고 해요. 덕분에 구사일생 목숨을 구하게 된 저희 아버지 눈에 비친 그 아저씨의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고 멋지던지 당시 아버지께서는 그 아저씨를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차마 감사 인사도 먼저 건네지 못했다고 해요.
물론 그런 와중에도 그 아저씨께선 10살짜리 저희 아버지의 몸에 큰 이상은 없는지 체크를 하셨죠. 꽤 크게 놀란 것 말곤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아,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요. 혹시 119 구급대원이세요? 119 구급대원은 아니고 그저 휴가 받아서 가족이랑 휴가를 나온 평범한 경찰관일 뿐이란다. 네, 맞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주신 그분께선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서 가족들과 피서를 나왔던 참인 경찰관 아저씨였어요. 다만 아저씨께서 우연히 위기에 처한 저희 아버지를 발견하고 생명을 구해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아저씨께선 해수욕장에 도착하던 바로 그 무렵부터 저희 아버지 일행을 눈여겨보고 있으셨거든요. 고아원 같은 보육시설에서 휴가를 나온 느낌이 들더라고.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많은데 함께 있는 어른들의 숫자는 턱없이 적어 보였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너희에게 눈길이 가더라. 이처럼 그 아저씨께선 가족들과 함께 휴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은 채로 저희 아버지의 일행들을 걱정스레 주시하던 도중 조류에 휩쓸려 세상을 떠날 뻔한 저희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게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아주 훌륭한 경찰관님이셨던 거죠. 아무튼 그런 경찰관 아저씨의 듬직하고 멋진 모습에 홀딱 반해버린 저희 아버지는 자연스레 경찰이 되는 걸 꿈꾸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그 경찰관 아저씨의 은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 한 달 뒤에 저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구화원으로 직접 면회를 와주셨거든요. 구화원 식구들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만큼 간식을 아주 많이 싸들고서 말이죠. 저희 구화원은 어떻게 알고 면회를 와주신 거예요? 너를 구해주던 그날에 구화원 선생님한테 주소를 물어봤었어. 그랬더니 글쎄 우리 식구들이 사는 동네랑 가깝지 뭐니.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너를 찾아온 거야. 이 아저씨는 인연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은 알고 있지? 너랑 이 아저씨는 생사의 고비를 함께했던 인연이잖니. 고원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 우리 꼬마 친구가 이 아저씨를 보고선 훌륭한 경찰관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우리 인연을 그저 지나치는 인연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소? 바로 그날부로 경찰관 아저씨께서는 여유되는 주말마다 저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구화원으로 면회를 와주셨고, 이를 계기로 저희 아버지와 경찰관 아저씨네 가족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저씨께서 면회를 오실 때마다 자녀들을 꼭 함께 데리고 와주셨거든요. 당시 아저씨 슬하에는 맞이인 아들 하나와 둘째, 셋째인 두 딸아이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아저씨네 아이들과 저희 아버지는 거의 의형제처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너도 꿈이 너희 아버지처럼 훌륭한 경찰관이 되는 거라고? 당연하지. 난 우리 아버지처럼 멋지고 자랑스러운 경찰관이 될 거야. 우리가 진짜 인연은 인연인 모양이야. 실은 나도 너희 아버지에게 반해서 장차 경찰관이 되고 싶거든. 오, 그럼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서로 의형제를 맺고 진짜 형제처럼 잘 지내면 좋을 것 같거든. 물론 내가 형이겠지만. 아니, 형이 되는 쪽은 오히려 나야.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는 생일은 내가 너보다 3달이 빠르거든. 치, 아유, 알았어. 그럼 앞으로 내가 형이라고 불러줄게. 우리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의형제로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 동생아. 이로써 가족 하나 없던 저희 아버지에게는 의형제 동생이 하나 생기게 되었고, 그 집 경찰관 아저씨와 아주머니께선 저희 아버지의 대부님과 대모님이 되어주셨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고,
저희 아버지께선 고원에서 외출 허락을 받는 날이면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던 대부님 댁으로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휴가를 받아서 본가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행복은 없는 법이더라고요. 투철한 경찰관이셨던 대부님께서 강도를 검거하려다가 흉기에 잘못 맞는 바람에 현장에서 순직을 하셨거든요. 소식을 들은 저희 아버지께선 정신없이 장례식장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저희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건 경찰관 아저씨의 부인,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평소 대모님으로 모시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대모님 또한 저희 아버지를 마음으로 낳은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계셨었기에 저희 아버지를 위해 양복과 상주 한 장을 미리 준비해두고 계신 상황이었죠. 너도 우리 집안 식구니까 누이 동생들을 대신해서 양복 입고 상주 한 장도 차고 조문객분들을 맞이하거라. 대신 이거 하나는 명심하렴. 조문객분들께서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묻거들랑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말고 이렇게 대답하면 돼. 아버지께선 경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하셨을 뿐이라고.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의동생과 함께 빈소를 지키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의동생분의 나이가 똑같이 18이던 어느 날의 일이었죠. 물론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님의 장례를 마친 대모님께서 가족들을 이끌고 친정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요. 물론 저희 아버지 또한 마음 같아선 대모님과 의형제 그리고 누이 동생들을 따라서 함께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서류상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즉, 혈연관계도 아닌데다가 홀어머니가 된 가정으로 들어가는 일이 허가가 나지 않았던 거죠. 결국 계속 고아원에 머무르게 된 저희 아버지는 의동생분과 서로 주소를 주고받았고, 이후 한동안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갔어요. 그런 인연은 두 분이 20살을 한 달 앞둔 19살의 12월까지 꾸준하게 이어졌는데요. 당시 두 분은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굳이 대학을 가기보단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경찰의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이었죠. 이에 두 분은 편지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둘 다 경찰 시험에 합격한 뒤 합격증을 가지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나누었는데요. 바로 그 편지를 끝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답장이 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저희 아버지는 의동생이 경찰 시험을 바쁘게 준비하느라 답장할 여력이 없을 거라고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게 아니고서야 의동생이 답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이에 저희 아버지 또한 질 수 없다는 선의의 경쟁심을 불태우며 이듬해 말에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경찰 공무원 경쟁률이 지금처럼 높지가 않아서 생각보단 훨씬 수월하게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버지 입장에선 아주 치열한 노력 끝에 달성한 일생일대의 쾌거였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합격증을 받아들고 나서도 의동생분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는 합격증을 챙겨서 직접 의동생분의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건 공사 현장뿐이었습니다. 대모님과 의동생네 가족이 살던 동네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처럼 저희 아버지께서는 졸지에 대모님과 의동생 가족과 생이별을 맞이하게 되셨지만 그럼에도 그 가족과의 인연의 끈을 놓고 싶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무리 수소문해 보아도 소식이 닿을 길이 없었기에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생각으로 늘 그 가족을 그리워하며 지내셨죠. 그러는 한편으로
초임 경찰관으로 부임을 하던 바로 그 해에 고아원 출신인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외동딸인 저를 낳아주셨던 거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린 저에게 들려주신 젊을 적 이야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해고를 마치신 아버지께선 다시금 복잡 미묘한 눈빛으로 먼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셨는데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속에도 마치 바다처럼 감정의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버지.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전혀 몰랐어요. 괜찮단다. 이 아빠도 우리 딸의 얘기를 듣고선 깨달은 바가 꽤나 많아. 네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아빠가 다른 직업을 한번 찾아볼게. 우리 딸이 아빠가 정말로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면 말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다른 직업 찾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경찰관으로 활동해 주세요. 앞으로는 매일매일 아버지를 응원할게요. 이로써 저는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꿈은 경찰관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 저로선 아버지처럼 뜻깊고 숭고한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랬던 제가 경찰관의 꿈을 품게 된 건 제 나이가 막 20살에 접어들던 바로 그의 일이었어요. 운명은 돌고 도는 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와 아버지 사이에도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대부님 사이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거든요. 제가 한창 대학교 면접을 보고 다니던 바로 그 무렵 무심코 귀가를 해보니 마침 어머니께서 경황 없는 얼굴로 허둥대며 현관문을 나서려는 참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집에 들어왔음을 알아챈 어머니께서 갑자기 오열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아버지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너희 아버지가 잘못된 모양이야. 시내 인질극 사건이 있어서 긴급 출동을 했다가 인질은 멀쩡히 잘 구해놓고선 마지막 순간에 너희 아버지가 날부치에 찔려가지고 지금 응급실로 후송되는 중이래.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와 어머니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는 채로 아주 다급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희 모녀가 마주하게 된 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심지어 그 유언마저 저희 아버지스러운 말씀이었죠. 일전에 얘기했던 순직하신 대부님 말이다. 그분께서 지금의 나를 보면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너무나도 궁금하구나. 분명 경찰로서 훌륭하게 소임을 다하셨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 하늘나라로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냐며 호통을 치실지도 몰라. 왜 벌써 경찰관으로서의 소임을 내려놓고 눈을 감느냐고 말이야. 제가 그분과 아버지의 유지를 물려받아서 계속 이어갈게요. 제가 경찰관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못다 이루신 사명을 대신 꼭 이루어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우리 딸 덕분에 내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이젠 내 삶의 남은 여한이라곤 의동생이랑 대부님네 가족을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 것뿐이로구나. 그 말씀을 끝으로 아버지께서는 임종을 맞이하셨고,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참으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제가 경찰관이 되어서 유지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렸던 점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존경하는 아버지의 딸답게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다졌을 뿐이죠.
그럼에도 장례식 내내 제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아버지의 마지막 한을 풀어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을 풀어드리려면 이미 옛적에 연락이 두절된 의형제분네 가족을 찾아서 저희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라도 전해드려야 했지만 그분들을 찾아낼 방법이 사실상 전무했거든요. 그런 막막한 상황은 제가 순직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경찰관이 된 이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경찰관이 되었다고 한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그분들을 찾아 나설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직접 경찰 측 전산망을 활용해서 그분들을 찾아내는 건 당연히 불법이었고요. 이에 하는 수 없이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한을 가슴에 새겨놓은 채로 우선 경찰관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잃어버린 인연을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정작 경찰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린다는 건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일 테니까요. 아무튼 초임 경찰이 된 저는 말단 지구대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그곳은 치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유흥가 밀집구역이었기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그야말로 끊임없이 접수가 되었죠. 그 중에는 정말 큰 사건도 종종 있었지만 뭐니 해도 가장 많은 건 작은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좀도둑 사건 같은 일 말이죠. 문제의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전취식 사건으로 출동을 했던 제가 일을 잘 마무리 짓고 파출소로 복귀를 해보니까 이번엔 편의점 좀도둑 사건 신고가 접수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거의 매일 도난 사건이 벌어지네요. 그러게나 말이야. 몇 달 전에 우리 관할 지역으로 노숙자 한 명이 흘러들어왔는데 배가 많이 고팠는지 며칠에 한 번씩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빵 같은 음식들을 훔치는 것 같아. 여하간 자네도 얼른 같이 가보자고. 하지만 저희가 경찰서로 출동했을 땐 이미 용의자가 현장을 벗어나 버린 다음이었고 그런 상황은 거의 2달 내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파출소에선 용의자의 지문을 가까스로 확보한 뒤 국과수에 용의자의 신분을 파악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요. 돌아온 회신은 일치하는 지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회신이 너무나도 의아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편의점 점주님들의 증언도 그렇고 CCTV 영상도 마찬가지고 용의자인 노숙자는 분명 중년 한국인 남성인데 대한민국 성인들 중에서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잖아요. 나도 그래서 자꾸만 걱정이 돼. 보통 지문 검사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2가지거든. 첫째는 가정 환경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지금껏 살아온 경우고, 둘째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체계를 벗어나서 살아온 무법자인 경우야. 네, 맞습니다. 당시 저희 파출소에선 바로 그 2번째 경우를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체계를 벗어나서 살아온 무법자가 저희 관내로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있다면 지금이야 그저 편의점 좀도둑질에 불과하지만 장차 큰 사건 사고로 확장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저와 파출소장님께선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파출소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편의점 직원으로 위장한 채로 잠복 작전을 진행하는 것이었죠. 그런 작전은 곧장 시작이 되었지만 좀처럼 용의자인 노숙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 제가 편의점 직원으로 위장 근무를 하고 있던 그곳으로 문제의 그 노숙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잠시 숨죽여 노숙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몰래 주시했고 마침내 노숙자가 라면을 들고 도망을 치려는 찰나에 급습을 해서 우선 손에 수갑부터 채웠습니다.
그러곤 본사에 지원을 요청해 놓은 채로 일단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신원조회 절차부터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신원 파악을 진행하겠습니다. 성함이란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노숙자 아저씨는 살짝 어눌하고 더듬거리는 말투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습니다. 이에 저는 노숙자 아저씨가 놀라서 말을 더듬는 거라고 생각한 나머지 아저씨가 불러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달란 무전을 보냈는데요. 파출 소장님으로부터 돌아온 회신은 아주 뜻밖의 것이었어요. 방금 불러준 내용이 확실해? 잘못 불러준 건 아니고? 참 이상하구만. 이쪽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약 20년 전에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라고 나오거든. 순간 제 머릿속엔 노숙자 아저씨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거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건 편의점 절도 사건 말고도 무언가 캥기는 구석이 있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노숙자 아저씨를 향해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말했는데요. 노숙자 아저씨가 이번에도 꽤나 어눌하고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전 그런 줄도 모르는 채로 오해를 했었던 거고요. 아무튼 그런 사실을 깨닫는 즉시 저는 파출소장님께 다시 무전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은 법의 보호가 필요하신 분 같아 보입니다. 중증 직접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요. 그런 제 판단 덕분에 노숙자 아저씨께선 체포 대상에서 보호 대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고 곧장 저희 파출소로 옮겨져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건 그분께서 비록 중증 직접장애를 겪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심지어는 옛날에 살던 집 주소까지도 모두 기억하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이미 약 20여 년 전쯤 말소된 주민등록 정보와 완벽하게 일치했죠. 그러는 바람에 저희 파출소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까지도 한바탕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분께서 주민등록이 말소당한 채로 노숙 생활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에 저희 경찰 측에선 그분을 임시보호시설로 즉시 보내놓은 뒤 행정역량을 총동원해서 진상 파악에 나섰고,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파출소장님으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일전에 그 노숙자분 말인데 25년쯤 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더라. 그 이후로 딱 1년쯤 지난 시점에 법원에서 실종 선고 확정 판결이 났었고 5년이 지나도록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서 사망 처리와 주민등록 말소가 진행된 거였어. 그럼 그 아저씨네 가족이 멀쩡히 살아있는 혈육을 나몰라라 한 채로 사망 신고를 했다는 건가요? 아무리 법원에서 실종 선고 판결이 났고 사망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다지만 사망 신고와 주민등록 말소가 진행이 되려면 가족들이 사망 신고를 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확인해보니까 가족들이 사망 신고를 한 건 아니더라고. 아무래도 행정상 실수가 조금 있었던 모양이야. 옛날엔 지금처럼 행정 정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행정 실수가 종종 벌어지곤 했었거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숙자 아저씨네 가족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멀쩡히 살아있는 혈육을 사망 신고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파출소장님의 말씀대로 엄연히 행정착오로 벌어진 총극이었죠. 내막은 이랬습니다. 노숙자 아저씨의 주민등록 말소가 진행이 되던 20년 전, 당시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은 요즘처럼 전산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손으로 서류를 만지며 업무를 진행하는 시절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당시 우리나라의 행정 관행 중엔 행방이 불분명한 무연고자들의 주민등록을 쭉 모아두었다가 윗선에서 감사가 내려올 거란 풍문이 들려오면 그 주민등록을 부랴부랴 한꺼번에 말소 처리하는 관행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노숙자 아저씨의 주민등록 또한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말소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실종 선고 확정 판결이 떨어진 뒤 5년 동안 행방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담당 공무원 입장에선 별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다른 무연고자들의 주민등록과 함께 아저씨의 주민등록까지 말소 처리를 했었던 거죠. 물론 그런 행정착오만으로도 이미 너무나도 얼척이 없는 상황이었을진데 하물며 당시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야속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이거 진짜 너무하네요. 조사대로라면 노숙자 아저씨가 실종 처리가 된 채로 거리를 나돌던 시간이 자그마치 대략 25년이에요. 25년. 심지어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와중에도 자신의 신상 명세만큼은 잊지 않으셨고요. 그렇다면 지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이분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단 얘기잖아요. 결국엔 우리 사회의 잘못이라고요. 때마침 파출소장님께선 순직하신 저희 아버지와 함께 근무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노숙자 아저씨의 사연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역시 자넨 순직하신 선배님을 참 많이도 닮았어. 내가 본사에 연출을 돼서 그분의 사건을 자네가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모쪼록 그분이 억울한 일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게나. 덕분에 전 노숙자 아저씨 사건의 담당자가 되었고 그분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드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피해를 본 편의점 점주님들을 만나서 아저씨의 사연을 설명드리고 피해 금액을 제가 직접 변제하려고 노력한 것이었죠. 저 또한 아저씨를 외면했던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었기에 마땅히 저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제가 사비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편의점 점주님께서 아저씨의 사연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면서 그냥 용서해주기로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세상은 아직 따뜻한 구석이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제가 시작한 일은 아저씨의 주민등록을 복권시키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 저는 변호사님과 행정사님들을 숱하게 만나며 일을 추진한 끝에 마침내 아저씨의 주민등록을 부활시킬 수 있었죠. 그런 모든 업무를 마친 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아저씨에게 가족을 찾아드리는 것이었고 참 다행스럽게도 저는 아저씨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었어요. 즉,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저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릴 수 있었던 거죠. 약 25년 전에 잃어버린 맏아들을 다시 만난 어머님께선 그야말로 혼절할 듯이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비록 세월이 많이 지나서 청년이었던 맏아들은 중년이 되었고 젊었던 어머니께선 백발 할머니가 되셨지만 가족 상봉의 기쁨은 그런 변화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이미 중년이 된 여동생들 또한 잃어버렸던 오빠를 찾았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고요. 다만 당시 저는 아저씨를 보호하고 있는 담당 경찰관으로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감동적인 상황을 무릅쓰고 그댁 어머님께 한 가지 사실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지난날 그댁 식구들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맏아들을 어디다가 버려놓고선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실종 신고까지 진행했었던 거라면 담당 경찰관인 저에겐 아저씨를 악당과도 같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채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댁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을 잃어버리던 바로 그날부터 저희 가족들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동원해서 찾아 나섰어요. 집까지 팔아 마련한 돈으로 심부름 센터 같은 곳들도 숱하게 동원을 해봤었고요. 저희 남편이 살아생전에 경찰로 근무했어서 그때 당시의 동료들한테 부탁해 실종 신고랑 정식 수사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하지만 결국 아들은 찾지 못했죠. 그래서 선택한 게 국가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어요. 법원에서 실종 선고 확정 판결을 받으면 경찰에서 훨씬 대대적으로 저희 아들을 찾아 나서게 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댁 어머님의 말 맞다나 법원에서 실종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일선 경찰관들이 실종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공권력이 투입되어 아드님을 찾아 나서게 되기 마련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드님을 찾을 순 없었고, 그로부터 딱 5년 뒤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아저씨의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대 가족분들께선 아저씨의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지난 20여 년 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으셨다고 해요. 워낙에 졸속으로 처리가 된 행정착오였으니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죠. 어쨌거나 이로써 완전히 안심하게 된 저는 아저씨를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댁 어머님께선 저에게 참으로 고맙다면서 경찰 쪽에 아는 인맥이 있으니 그 인맥을 통해서 저를 모범경찰 표창 대상자로 추천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의 사연을 들려드리면서 아버지의 딸이자 경찰관으로서 사명을 다했을 뿐이니 표창 추천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한참 듣던 어머니께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리시지 뭐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분이 저희 아버지의 사연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족과 그대 가족 사이엔 참으로 놀라운 인연이 하나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직 경찰이신 아버님께서 경찰의 꿈을 가지게 된 이유가 어릴 적 해수욕장에서 생명을 구해주신 한 경찰관 아저씨 덕분이라고 했죠. 그 집 아들이랑도 의형제처럼 지내면서 같은 꿈을 키웠다고 했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댁 어머니께선 어느 고원 이름을 말씀하시며 저희 아버지가 어릴 적 지내던 고원 이름이 그것이 맞느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경찰관님께서 25년 만에 찾아주신 우리 집 아들이 바로 그때 그 의동생이랍니다. 네? 그게 정말이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워했던 의동생이 제가 집으로 모셔다 드린 아드님이라고요? 네, 맞아요. 아버님께서 대부님으로 모시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고, 대모님으로 모시던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그치만 저희 아버지의 의동생분은 건강한 분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이 함께 경찰의 꿈을 꿨으니 당연히 신체 건강한 분일 테고요. 이 세상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살면서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저희 아들처럼 말이죠. 사건은 저희 아버지께서 의동생분의 답장을 받지 못하게 되셨을 바로 그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의동생분 또한 지난날의 저희 아버지처럼 경찰관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하셨고, 그런 노력 중엔 체력시험 통과를 위한 운동 또한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람 일은 하늘도 모르는 법이라더니 혼자서 운동을 하던 의동생분께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를 일으키셨다고 해요. 천만다행으로 행인에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옮겨져 생명을 구할 수는 있었지만 심정지 상태로 방치된 시간이 너무 길었던 나머지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유장애란 뇌 손상으로 인한 중증 지적장애였고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편지에 답장을 보내지 못했던 거고요. 저희 식구들도 워낙 경황이 없어서 답장을 통해 소식을 알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다가 결국 아들을 잃어버리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아들을 산책시키던 도중에 어디선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는데 아들이 그걸 보고선 신나서 쫓아가 버렸지 뭐예요. 저랑 두 딸아이가 필사적으로 쫓아가 봤지만 놓쳐버리고야 말았죠. 다들 여자들뿐인 저희 식구들 입장에선 그동안 체력을 다져놓은 다 큰 사내를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대 가족분들께선 지적장애가 있는 혈육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고, 이후 살던 집을 팔아서 아들을 찾는 비용으로 쓰게 되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의 인연 또한 단절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경찰 합격증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갔을 땐 이미 집 팔고 이사를 간 다음이었고, 심지어 집터에 아파트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물론 그대로라면 두 집안의 인연이 영원히 끊어질 법 했었지만 제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경찰관이 되었던 덕분에 마치 기적처럼, 아니 분명 필연적으로 두 집안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게 된 셈이었습니다. 제가 경찰관이 되지 않았더라면 약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숙 생활을 하던 아저씨와 만나게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더군다나 전 아버지를 본받아서 국민을 위해 늘 봉사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기에 아저씨의 사건 담당자가 되어서 가족을 찾아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아버지의 옛 은인의 소식 또한 함께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기적이 아닌 필연이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난 인연의 실마리 덕분에 마침내 맞이하게 된 필연 말이죠. 아무튼 이로써 아버지의 옛 인연을 찾아낸 저는 며칠 뒤 아버지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엔 아버지께서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워했던 의동생분을 포함해서 대모님과 두 누이동생들까지 모두 참석해 주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향해 이렇게 여쭈어 보았어요. 보고 계시죠, 아버지? 아버지의 마지막 한을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아버지의 한은 풀어드릴 수 있었지만 제가 아버지만큼 훌륭한 경찰관이 될 수 있을지,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처럼 숭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아직은 확신이 들지를 않거든요. 물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선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 있던 아버지의 대모님께서 저의 손을 꼭 잡으며 대신 대답을 해주셨죠. 자넨 지금도 충분히 좋은 경찰관이란다. 하물며 훌륭한 선배를 두식이나 두고 있는 후손이니만큼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정진한다면 아주 훌륭한 경찰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될 자네의 앞날을 두 선배가 하늘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거야. 나랑 우리 가족 또한 힘이 되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자네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게나. 물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겐 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한 경찰이셨던 두 선배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명이 있으니까요. 우리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라는 유언과도 같은 사명 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워하실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후일담을 살짝 들려드리자면, 전 올해로 30이 된 지금도 참된 경찰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는 한편으로 아버지의 옛 인연분들과도
마치 가족처럼 끈끈한 사이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물론 저는 경찰의 길과 그분들과의 인연을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나갈 예정이고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